김보배님께서요, 세 분의 어휘 폭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대하고 계신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씨,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배님께서는 어휘의 폭발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어휘의 카오스, 어휘 전쟁, 어휘 전쟁, 네. 어휘 참호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휘만 폭발하면 뭐 다행이죠. 그러니까 벌써 네. 봐요. 폭발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난립하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끊임없이 물립니다. 편집이 불가능한 시간. 네, 바로 북구북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J.M. 바스콘셀로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아마도 많은 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인생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쳤던 책들이 있는데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아마 그런 책의 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읽기 싫었어요. 어릴 때 너무 고통스럽게 읽었던.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읽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고 그랬던 작품이라서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아 이거 진짜 밖에서 못 읽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울까봐. 그래서 정말 그 밤에 야곱야곱 시간을 네. 쪼개가면서 읽은 책입니다. 네. 분량이 사실 그렇게 두껍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가 중간에 몇 번씩 이렇게 서야 돼요. 맞아요.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야기하다 우리들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하다 제가 울컥해가지고 진심 울컥하셨죠. 네. 정말 이게 우리 어휘 전쟁에 익숙한 우리도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울컥하셔서 바바바바바바바. S 중학교, 네. B 고등학교 네. 선생님들 누구 계십니까? 네. 자. J.M. 바스콘셀로스 어떤 작가입니까? 네, 이 전체 이름은 주제 마우로 지 바스콘셀로스입니다. 발음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어기 때문에 이게 네. 정확한 저희들 발음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1920년에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경이기도 한 리오데자네이로의 방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제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포르투갈계고 어머니는 인디언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원주민, 네. 아버지는 이제 이입된 유럽인인 거죠. 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갔지만 학교를 금방 그만두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한 작가들을 계속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분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네. 권투 선수, 바나나 농장 인부, 그림 모델, 어부, 야간업소 웨이터, 초등학교 교사, 뭐 하여튼 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근데 우리 사고 방식으로 보면 네. 도저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싱 선수 하다가 저 야간업소 웨이터까지는 어떻게 될 거?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됐다가 그렇죠. 모델이 됐다가 더 놀라운 건 이게 다 22살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22살 전에 이 모든 직업들을 섭렵을 하고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약간 몸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외모가 거가 좀 아닐까? 좋으셔야겠어요. 저도 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만 몸이 좋지 않은 것 그런 직업들은 제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입이 좋으셔서 입으로 그냥. 바로 그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계속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시기는 했습니다. 네. 이 22살에 성남 바나나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뒤 20년 뒤에 발표한 호직야 나이 쪽배라는 작품이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48세에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이 정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밖에 뭐 하얀 진흙, 앵무새, 햇빛사냥, 광란자 등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뭐 조형 예술가와 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직업들을 계속 전전한 건 이후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64세에 아쉽게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지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세계적인 빅히트를 한 작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꼭 그렇진 않고
한국에서 유난하게 히트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자료를 봤더니 그 살아계실 때는 저작권 협의를 안 해가지고 해적본이 네, 많았고 맞아요. 돌아가신 뒤에 이제 저작권 계약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그 수혜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아마존인가요? 찾아봤더니 미국에선 절판되고 아예 네, 맞아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작품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 줄거리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읽은 분들 많으시겠지만 줄거리 한번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주인공은 제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자신의 일대기 같은 거라서 여기 그 JM이라고 할 때 그 JM 바스콘셀로스잖아요. 그 네. J가 주제거든요. 주제. 그거를 이제 애칭으로 제재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요. 5남매 중 넷째인 제재가 이제 그 사는 건데 아버지가 몇 달째 실직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아무 선물도 못 받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요. 그 새해에 설날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1,000원도 못 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제 브라질은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어떤 명절처럼 다루는데. 네. 제재는 또 너무 심하다 생각될 정도의 장난도 많이 치는데 사실은 따뜻한 심성과 명민한 두뇌를 가진 아이이기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를 깨우치고요. 자기보다 가난한 아이를 위해 선생님이 빵 사 먹으라고 준 돈을 나누기도 합니다. 네. 아빠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는 구두통을 들고 나가서 직접 돈을 벌기도 해요. 하지만 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든 이 식구들은요. 제재를 돌봐줄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가장 막내인 루이스를 왕대접하며 돌봐주는 정도거든요. 사실은 뭐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패죠. 아이를 쥐잡듯이 패는 그런 가족들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나왔으면 이게 읽혔을까? 거의 뭐 가정폭력을 넘어가서 거의 이건 일방적 폭행 같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요. 생사를 오갈 정도죠. 네. 이런 제재에게 유일한 말벗이 되는 건 자신의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뿐이거든요. 이 나무의 이름은 민기뉴인데 기분 좋을 때는 또 슈르르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재는 마을에서 제일 좋은 차의 꽁무니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다가 차의 주인인 포르투갈 사람한테 들켜서 크게 혼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포르투갈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요. 제재는 그를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포르투까라고 불러요. 이 포르투까는 제재가 다쳤을 때 병원으로 데려가주고 필요한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재를 너무나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제재는요. 집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양자가 되고 싶어 할 정도예요. 거의 뭐 유사 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이 포르투까는 열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제재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도 죽을 정도로 앓다가 결국 살아나서 어른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책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했었는지 아마 줄거리에서. 집에서 벌어졌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닌데. 학교에서 공부 못하기 죄입니까? 근데 진짜 옛날에는 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때렸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오히려 그게 역전이 돼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순환을 또 당하시는 경우도 당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생한테 선생님이 맞았다는 폭행당하셔서 네. 그 전치 3주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왜 그랬던 걸까? 다시 또 울컥하는데. 자, 이 주인공 제재의 하루하루 너무 참담합니다. 이 사실은 이 책에 이제 국내에서 인기를 얻던 80년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학창 시절이 이제 그 시기였는데 지구의 반대쪽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80년대 경제 부흥이 온 시대이긴 합니다만 도시 빈민의 이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사실은 참담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삶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소외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 시기에 또 어른이 된 사람들도 역시 더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를 떠올리면서 이 책에 열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 제재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유난히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재 탓도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장난을 그때는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얘도 장난을 좀 심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장난 수준으로 좀 넘어가는 장난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임산부를 좀 위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5살이잖아요. 네. 선악의 구분이라든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제 심한 욕이 들어간 그런 노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모르는 거죠. 이게 욕인지.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심리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제재의 이러한 행동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이상 행동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신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데 그 관심이 오히려 이제 폭력과 매로 오게 되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 거거든요. 오은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정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애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비극이 잉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섬세한 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되게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섬세함이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장난을 받아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사랑을 갈구해서 어떤 이유로든 장난을 치면 그 장난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오래된 실직 상태였고 어머니는 정말 허리가 부러져라고 정말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들도 다 각박한 그 자기나만의 이유로 아주 힘든 삶들을 살고 있고요. 근데 정말 그 형이 똑똑하는 좀 약삭빠른 이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안 맞고 동생인 루이스는 정말 천사 같은 귀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재는 이것도 아닌 거죠. 평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보다 보면 뭐 정말 계속 수시로 맞습니다만 이 아이가 맞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 나름대로 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뽀르투가 아저씨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종이 풍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누나가 밥을 먹으라면서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해를 하면서 종이 풍선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맞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이시안 씨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음탕한 가사의 노래를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이 아이는 그걸 위로한답시고 노래를 불렀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이 노래가 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 다시 한번 그 노래 불러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다시 부르잖아요. 그러면 때려요. 그리고 또 불러봐. 그러니까 또 부르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 나를 약 올리려고 이러는 거지? 라면서 너 한 번만 더 해봐.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모르죠. 해보라니까 하는 거고 하면 맞는 거죠. 이 악순환을 통해서 아이가 거의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네. 그 아버지가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는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애가 날 놀리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 어른들이 정신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력으로 나타납니다만 당시에 이제 브라질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그런 대목에서 맞아요. 또 엿볼 수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의 그 경제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와 여유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또는 네. 힘든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것도 네. 사회의 최소 그 구성인 이제 가족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책 안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상적인 가족이 있었다라면 어떤 캐릭터일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첫째 누나가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남자를 되게 좋아하고요. 여러 사람과 만나고.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웃으니까 저도 따라 웃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지하게 네. 남자를 좋아하고요. 네, 이상하잖아요. 진지하게 하니까 더.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그렇죠, 남자가 그렇죠. 여자 좋아하는 거죠.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보기엔 약간 데이트가 잘 안 풀리면 그 욕구불만 뭔가 좀 안 풀려가지고 그 신경질을 얘한테 그 제재한테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유가 없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깥에 나가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네. 아, 이름이 그래서 제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만들이 쌓일 때 집에 들어와서 가장 만만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작은 계기로 그냥 때리는데 이게 그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주 일부지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옛날엔 좀 학교 선생님이 때리기도 했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날씨 흐리다고 때리고 그랬어요. 대체 어떤 학교를 나오신 겁니까? 아니, 진짜로. 아, 그때 진짜로?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네. 나 오늘 며칠이야? 22일? 22번 누구야? 나와. 손톱 검사 뭐 이런 거 괜히 트집 잡는 거죠. 뭐 복장이 왜 이래? 그럼 막 그러니까 무슨 화산고를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컸습니다. 네. 강하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한 학생이 그러니까 그 사실 별거 아닌 거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따귀를 맞았어요. 근데 따귀를 맞으면 이렇게 좀 아픈 척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가 딱 바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고서 눈빛 예, 진하게 딱 뜨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갑자기 시계를 딱 풀더니 너 이 자식 네. 맞는 태도가 있는 그쵸. 거지. 맞는 태도가 안 됐어. 그래서 팍팍팍팍 계속 때리면서 교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그거? 고막이 그때 다쳐가지고 아이고야. 병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그때 보기에도 이 선생님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이 아이한테 좀 화풀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아주 일부 선생님이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그 첫째 누나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좀 그렇지만 이 누나가 특히 저는 심하게 그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저는 이 역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이 아이가 왜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제재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제 주지 못하니까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진짜 싫어하고 외쳤다가 이 아버지가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상처받는 걸 보고 너무나 미안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아버지한테 담배를 이제 선물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제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이제 가족들에게 사랑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폭력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이 아버지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재의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남에게 이제 얘기를 듣고선 제재를 때리는 약간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물어보질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후에 이제 아버지는 결국은 이제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직장을 구하게 돼요. 직장을 구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그러면서 제재한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라면서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원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화해를 청하는 아빠를 보면서 제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사이로 발가락들이 비집고 나와 있었다. 그도 칙칙한 뿌리를 가진 늙은 나무였던 것이다. 아빠 나무였다. 그러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떤 관계들은 아니 사실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구나라는 되게 좀 슬픔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제재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이제 그 작가. 맞아요. 네, 작가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제재를 빌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족이란 이름 하에 화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리가 크고 성인이 돼버린 어느 날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연락 자주 하지 않고 자주 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번 형성된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또 바꾸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면 되게 살갑게 하는 사람이 꼭 가족한테만 가면 좀 맞아요. 살갑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걸 바꾸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막내에게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몇 번 이렇게 때리고 그랬거든요. 아니 좀 방송을 사적으로 쓰지 맙시다. 지금 저희 할 말도 많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막내에게 그 편지 쓰실 기세, 영상 편지라도 쓸 기세이신데. 자, 그런데 이 어린 제재에게 한 명의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포르투가 아저씨. 이 포르투가 아저씨는 어떤 의미로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을 때 나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닐까?
어딘가에 나의 그 아빠가 따로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나의 친아빠가 따로 있었나 보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게 이 포르투가 아저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아이라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딱 자리 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잖아요. 제목이. 근데 라임 오렌지 나무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포르투가 아저씨와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나의 포르투가로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나의 포르투가.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거든요. 네, 그 포르투가 아저씨하고 굉장히 이제 우정을 쌓게 되면서 서로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속의 아버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고 난 뒤에 이 포르투가 아저씨 만난 제재가 나는 우리 아버지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생각을 하냐라고 하니까 권총으로 빵 쏘아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가 아저씨가 근데 너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반대로 죽였어요. 내 마음에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죽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실제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런 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아이가 자기와 포르투가 아저씨 사이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포르투가 아저씨 차 기차에 봐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아주 큰 쇼크를 먹고 제재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데요. 그 누나가 어서 기운 차리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 누나,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다 나으면 다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누나는 몰라. 누구를 위해 착해져야겠다고 마음먹을 그럴 사람이 이젠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네, 네. 나는 이 사람이 내 삶의 의미고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이 사람이 내가 욕하는 걸 싫어한다면 이 사람이 내가 장난치는 걸 싫어한다면 난 다 그만둘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정말 순수한 네. 애정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 라고 네, 하는 그 네.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라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짓거리까지 다. 오늘 제 용어가 좀 순화가 잘 안 되는군요. 짓거리나. 오늘 굉장히 사적으로 쓰시네요, 방송을 정말.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전생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마. 얼마 전에 전쟁 소설인가 이런 걸 봤는데 네. 그 상대편 그 전략가가 되게 이상한 실수를 하거든요. 반대쪽 사람이 저쪽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멍청한 짓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군요. 사회가 용인한 유일한 정신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거나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crazy,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군요.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읽다 보면 선명하게 그려지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독자들마다 각기 다르겠죠. 뭐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인상에 깊게 남는 장면도 있을 거고, 혹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장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들, 또 이 책의 주제와 이제 연관되어지는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장면들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제재가 맞는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서. 네. 그 중에서도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그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진짜 싫어라고 하는 장면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 기대하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신발 안에 넣나 봐요. 신발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빠 가난뱅이라서 진짜 싫어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 아빠가 듣거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게 그 주먹이 날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가 나가요, 집을. 그래서 이 장면이 오히려 이런 아빠가 나갈 정도면 이 아빠가 받는 충격이 얼마 정도였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그림 없는 판으로 읽었는데 이번에 초등학생을 위한 그 그림 있는 판을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 아빠의 표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빠가 가난뱅이에서 진짜 싫어라는 표정이. 정말 제가 저희만 딱 보는 게 아깝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 꼭 그 우리 애청자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그 표정이잖아요. 제가 생각한 이 표정이라서 와 진짜 정말 이 장면이 그려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묘사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상적인 장면들은 그렇게 상처받은 장면이나 맞는 장면 이런 것들이 더 인상적으로 남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일부러라도 기억하고 싶은 장면은 이 뽀르뚜과 아저씨와 제재 둘이서 강가로 낚시를 간 날의 장면입니다. 네, 제재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둘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을 이제 나눠 먹고 큰 나무 그늘 아래 둘이 누워서 이제 낮잠을 자는데 그때 제재가 뽀르뚜과 아저씨한테 나의 진짜 아빠가 돼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뽀르뚜과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널 아들처럼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친아들로 대해주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책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제재는 아마 이 장면의 힘으로 그 이후에 그 뽀르뚜과 아저씨 잃고 난 다음에도 또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 뽀르뚜과 아저씨가 과연 실존했던 사람일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하자면 이 제재가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상황 속에서 가상의 인물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뽀르뚜과 아저씨가 단 한 번도 제재와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너무나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게다가 이 둘의 관계가 둘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뽀르뚜과 아저씨가 죽어서 얘가 충격을 받았던 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뽀르뚜과 아저씨와 있을 때 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서양 아이들은 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라는 것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자기만 아는 비밀 친구 같은 것들이 있다가 결국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 되면 그 아이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 근데 진짜 저는 이 뽀르뚜과가 실존 인물이었을까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지금 검색까지 해봤거든요. 제목이 뭐든가 해가지고 그 에드워드 노튼이랑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파이트 클럽. 네. 그 영화 내내 둘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고 막 이런데 알고 보니 이거 자기가 네 얘기해도 되겠죠? 네. 얘기해도 되죠. 저 못 봤어요 그 영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안 볼 거면 에드워드 노튼이 안 보신 겁니다. 사실은 브래드 피트예요. 네. 영화 내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었다는 이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왜 이 아저씨를 등장시켰을까? 그 아저씨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왜 또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앓고 어른이 되는 과정. 과연 뽀르뚜과 아저씨가 실존했던 인물일까? 네. 그렇기는 한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뽀르뚜과 아저씨한테 48살이 된 작가가 보내는 편지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네. 48살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존 인물이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제가 동심을 파괴한 건 아니죠?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책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읽으면 자꾸 오은영 박사님을 찾게 되는 그런 책이라서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의 책과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추천사는 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사람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 책을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요 영화 프로그램도 하고 뭐 책 프로그램도 꽤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정말 이 코너만큼의 이런 적나라한 추천사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문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줄 사람이 필요하면 읽어보죠. 아니 근데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정말. 저희가 말이 추천사지만 추천한다기보단 그냥 감상평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추천합니다. 네. 인상 비평이라고 봅니다. 자, 북구북구 오늘은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정말 많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 작가를 잃었다 하는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작가 밀란 쿤데라의 작품, 가장 유명한 작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reeway.